자, 그리고 이어서 188쪽에 이제 북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공익 광고 장면 봤죠? 그 공익 광고에서 우리가 인쇄 매체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었던 뭔가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찾으셨었어요? 앞에서 했었던 그 방송 매체의 경우에는 어, 실제 공익 광고를 선생님이 유튜브로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고 느낀 거 뭐가 있었지? 음, 소리가 들어있었죠. 음향 효과. 자, 이 음향 효과의 배경 음악이 깔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냥 글자나 혹은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달리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는 영상과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소리가 음향이 들어간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종이 매체와는 달리.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하게 되는 북극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요건 그럼 어떤 매체이냐 하면 다큐멘터리예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촬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진리나 혹은 사실적인 점을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장르가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매체 중에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었던 공익 광고하고 매체적인 특성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영상과 그리고 화면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차이점은 앞에 있었었던 공익 광고와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면은 좀 더 흥미롭게 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지금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북극이라고 하는 뭔가 앞에서 했었던 북극곰이라고 하는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장면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장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성우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장면에서 학자들은 50년 후면 북극의 바다에서 더 이상 얼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지금 북극의 모든 생명들이 이 얼음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레이션을 하시는 분이 요즘은 이제 전문 성우이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귀에 굉장히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목소리이거나 감정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배우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경 음악이 들어가요. 사람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 장면에 맞는 배경 음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매체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전달하게 되죠. 자, 두 번째에서는 내레이션이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북극. 사실 북극은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극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왕국의 이 위대한 승리자는 해빙기가 빨라지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해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죠. 빨라지자 심각한 위기. 왜냐, 얼음이 녹아버리면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먹이를 녹아버린 얼음으로 인해서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사냥을 위해 온종일 다니고 있지만 바다 표범의 자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바다 표범이 사실 북극곰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고 해요. 바다 표범이 쉴만한 얼음 평원이 이제 보통 얼음 속에 있다가 이 아래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가 요 바다 표범이 요 위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여기는 넓게 펼쳐져 있는 얼음 덩어리가 있어야지만 물 밖으로 나와서 뚱뚱한 몸을 이렇게 눕혀놓고 좀 쉬었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 나와 있는 틈을 타서 북극곰이 사냥을 하게 되는데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얼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다 표범들이 위로 올라오는 이 눈에 띄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북극곰은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 지금 여기에는 수백 미터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100km를 수용해야 할 만큼 굉장히 지친 여정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통영에서 창원까지만 가도 40km 정도니까 사실 100k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창원에서 통영까지 아니면 창원에서 거제까지를 왕복하는 거리를 혼자 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치고 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북극곰 한 마리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북극곰은 홀로 사냥을 하고 잡은 것은 혼자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2살 정도가 되면은 북극곰은 다 이제 분가하듯이 독립 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것이 북극곰들의 불문율,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너 살쯤 된 어린 수컷이 다가갑니다. 자칫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린 곰은 오랫동안 굶주린 모양입니다. 결국 물러나는 어린 수컷. 자, 그럼 결국은 어린 수컷은 자기 무리들의 싸움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냥이 힘들어지면서 수컷들이 새끼 곰을 먹는, 자기 종족을 먹어버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의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성을 강조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의 종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북극권 일부 지역에서는 1980년대에 비해 북극곰이 22%나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고 그 막막함에 대한 배경음악이 흐르겠죠. 자, 바다 위 얼음만 얼어주면 됩니다. 예년 같으면 먼 바다까지 꽁꽁 얼었을 시기. 하지만 아직 얼지 않은 바다, 바다 표면의 얼음구멍 주변 역시 살얼음으로 겨우 덮여 있습니다. 이제 얼음이 얼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바다 표범을 발견해도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기 바다 표범들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데 이 얼음들이 제대로 얼어 있는 얼음이 아니라서 건너가는 사이에 이미 벌써 도망가 버리고 없겠죠. 온난화로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겨울이 와도 얼음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온난화로.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국제연합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하루에도 15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들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겠죠. 언젠가는 우리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종이 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굉장히 가깝게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레이션이 몇 달을 굶은 채 새끼들을 돌봐온 어미곰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 자, 이 장면이죠. 이 북극곰들은 요만큼 자라고 나면 독립을 하겠지만 독립도 하기 전에 사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온종일 석양빛, 계속 요 햇빛이 석양처럼 비추고 있고 해는 곧 지평선으로 넘어갈 것이고 한번 시작된 밤은 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소중함,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사라지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불이 나서 산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잃어버린 산을 다시 되돌리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완전하게 되돌린다는 것은 한 인류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산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의 눈물이죠. 자, 이 북극의 눈물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눈물을 흘린다는 건 지금 얘가 북극이니까 어떤 의미일까? 뭐가 녹고 있는 걸까? 그렇지.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 녹고 있는 것을 눈물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실제로 이 대표되는 북극곰과 같이 더 이상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그 자연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북극 생명들의, 북극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고통 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에 의해 죽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좀 더 넓게 가보면 지금 이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 온난화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이 온난화는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환경 파괴로 인해 누가 고통받고 있는 걸까? 하나의 인류만? 하나의 동물계만? 그게 아니겠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지구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지구의 아픔이지. 지구의 눈물이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위한 다큐멘터리가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90쪽에 있는 다 지구온난화와 북극곰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했었던 두 가지가 방송 매체였다라고 하면 지금 요 세 번째 요거는 블로그죠. 블로그는 가장 대표적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 블로그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글에 대해서 읽고 댓글을 달고 또 대댓글을 달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인터넷 매체죠. 자, 이 블로그는 인터넷 매체이고 매체의 유형은 인터넷 매체이고 그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로그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앞에서 했었던 두 개와 같은 환경오염과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블로그인 경우에는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가와 나의 차이라고 하면 가는 똑같은 방송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굉장히 압축되고 짧게 그리고 영상과 함께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땠어요? 영상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었지?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역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내레이션의 목소리가 주는 효과가 좀 더 가미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다에 해당되는 인터넷 매체 이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가장 잘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방송 매체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은 방송되어져 있는 화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향이야. 방송 날짜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벌써 화면이 녹화되거나 혹은 편집되어져 있는 완성본이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통한 블로그를 포함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 SNS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양방향이 가능해서 내 마음과 그리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환경지킴이 블로그의 글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있네요. 신문 기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쓴 글 작성을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보면 녹아내린 빙하 사이로 정말 북극곰이라고 보기 너무 힘들 만큼의 앙상하다, 그죠? 위태롭게 걷고 있는 사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북극곰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자, 해당되는 요 전문 기관에 링크를 걸어놨네요. 1906년 이후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가 0.74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2.4에서 6.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제 향후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지.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생태계의 30%가 멸종된다고 하니 다음 세대는 북극곰을 사진으로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죠? 점점 멸종 상태가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북극곰이라고 하는 종이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장면에서는 그 링크를 걸게 됨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누르기만 하면 그 장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에서 이런 걸 발표했다고 했지? 정부 간의 협의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고 그래서 예측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걸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멸종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부정적 예측.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북극곰이라고 하는 종을 이제는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협의체에 대한 이제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쪽 이어서 볼게요. 자, 급격하게 감소하는 북극곰의 개체수를 소제목으로 달고 있네요. 최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이 영국 왕립학술원 과학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2050년이면 북극곰 개체수가 현재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내가 이제 경험한 것을 쓰고 전 세계 2만 5천 마리로 추정되는 북극곰 개체수가 18,000마리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곰이 서식지를 잃고 먹잇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결국 부정적 영향 두 번째가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적 예측에 이어서 부정적 영향입니다. 첫 번째는 1도만 올라가도 생태계의 30%가 멸종된다고 했고, 지금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북극곰이 서식지를 잃고 먹잇감도 줄어들어가는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자신에게는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이제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했었던 공익 광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계속 이제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저지대 침수를 일으킨다.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 해수면이 1m 이상 높아지게 되고, 자 해서 얼마 전에 타일러가 그 집사부 일체에 나왔을 때 잠깐 거론하기를 30년 안에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해운대의 해안이 반 이상 잠길 것이다. 해운대라고 하는 그 해안지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10%가 거주지를 잃는다고 한다. 그렇지. 섬나라에 살고 있거나 혹은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주지를 잃는 일도 발생할 것이고, 지금 현재 실제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십 년간 2개의 섬이 바다에 잠겼고 머지않아 전 국토가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을 만큼 지금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생태계의 30%가 멸종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 북극곰이 그 자신이 지금 현재 서식지를 잃게 되고 먹잇감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했던 이야기에서는 국토가 잠길 만큼의 어떤 사례가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세 가지를 했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죠.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뜨거워지면서 토양의 습기가 급속도로 증발되어 토양이 황폐해졌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 헥타르가 사막화되고 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사막화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사실 지금 한국의 4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점이었는데, 지금은 봄과 가을이 점점 없어지고 뜨겁거나 춥거나 하는 그 2개의 계절이 남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한 영향이라고 해요. 아프리카는 대륙의 43%, 전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지역이 사막화 위험에 처해 있다. 몽골 역시 국토 면적의 78%가 사막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을 담으면서 가져오고 싶은 정보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달 수도 있고 동영상을 이렇게 탑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온난화의 유력한 원인은 온실가스, 앞에서도 얘기했죠.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했었던 이 온실가스 발생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자, 이 실천 방법을 촉구하면서 내 블로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천의 의미를 같이 가지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거죠. 첫째,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이거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에어컨과 난방기구의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여름철에는 26도에서 28도,
참 참기 힘든 온도죠. 이거 에어컨을 틀어놓고 26도는 정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온도야, 그지?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 이하이다.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실에 지금 24도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파카를 입고 그 위에 또 양털을 옷을 교복 위에 양털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이건 그다지 옳은 방향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 사실 통영 같은 날씨에는 지금 충분히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도 크게 막 덜덜 떨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영하로 아직 내려가질 않았잖아. 서울은 영하 4도, 5도까지 내려갔지만 통영은 최저 온도가 4도였어. 근데 파카를 입거나 혹은 양털을 입고 교실에서 잠을 자는 건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얇은 목티나 히트텍을 입고 그 위에 교복을 갖춰 입고 뭐 필요에 따라서 얇은 정도의 옷을 입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불처럼 두르고 앉아서 자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 쌤 생각은. 어쨌거나 여기에서 실천 방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양보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요거 이제 학생들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거죠.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도 있다. 그리고 셋째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한다. 하루에 일회용 종이컵 하나씩만 덜 사용하면 연간 4k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텀블러 사용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죠. 또 유리병과 캔 등을 재활용하면 연간 22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넷째, 물과 전기를 아낀다. 양치할 때 물을 받았으면 연간 5에서 7kg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연간 78kg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자, 개인의 작은 노력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 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본인의 그 블로그 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방향 소통에 해당되는 댓글이 달려 있죠. 그리고 트랙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트랙백은 내가 다녀온 곳에 대한 정보를 내 블로그에다 올리는 거죠. 타인의 블로그에 댓글을 가서 이제 내가 댓글을 남기는 대신에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기고 역방향으로 링크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블로그에 가서 그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갔다 온 곳에 백이죠. 트랙백. 거꾸로 자기가 다녀온 곳을 여기다가 남겨놓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자, 이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돌아와 글을 쓰고 트랙백 버튼을 눌러 복사한 주소를 넣어 보내면 타인의 블로그 글 아래 새로운 링크가 생기게 된다라는 이제 편리한 방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다른 글들도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처음 이 블로그의 글을 들어와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글도 썼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블로그 매체는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이라고 하는 방송 매체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면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교과서 상에 있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이거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분석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매체적 특성만 이해하기로 해요. 자, 앞에서 했었던 북극곰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거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었지? 대응하고 있었죠. 대응시켜서 의미 있게 전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글은 뭐였지? 방송 매체였죠. 자, 얼음이 녹아 늘어난 물에 고립되어 있었고 홍수로 늘어난 물에 고립되어 있었고 이거 사실 우리가 했었던 거야, 그지? 여기에 두 번째 장면은 뭐였더라? 동물의 뼈가 버려져 있었던 거, 황폐해진 땅에. 그다음 여기에는 뭐가 버려져 있었죠? 가뭄에 의한 황폐한 땅에 농기구가 버려져 있었지. 그리고 5, 6 장면의 경우에는 뭐가 무너져 내려? 빙하가 무너져 내리고 여기에는 산사태의 현장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기 곰을 바라보며 껴안고 있는 엄마 곰이 나왔고,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가 나왔죠.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효과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2번. 나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북극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표현이 주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눈물의 의미가 뭐 3가지 정도 된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환경 파괴의 심각함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북극이라고 하는 곳이 북극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거 왜 펜이 안 먹히죠? 북극이라고 하는 이게 지우개가 되어 있네요. 북극이라고 하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곳에 살고 있는 곰들이, 이건 좀 물범처럼 보이지만 곰이 혹은 어떤 생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북극과 생명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울고 있다라는 표현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3번.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던 것을 정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토양의 황폐화로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토양의 황폐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구의 면적들이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자, 그럼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기억하는 거 한 두세 가지만 써보게 되면, 뭐 선생님 학교 교실에서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 있다고 했지. 에어컨과 난방 온도 조절. 적정 온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뭘 사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좋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기를 대부분 발생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재활용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이나 혹은 전기도 아껴 쓰는 것이 좋겠다. 타일러가 얘기했던 그때 집사부 일체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내가 메일을 받잖아요. 그 메일 받은 거 뭐 스팸이나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 그러면 그 메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력 소모와 전기를 소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메일함을 자주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조그맣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95쪽. 자, 4번.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공통점은 가와 나가 모두 무슨 매체였어요? 방송 매체였기 때문에 뭐가 있었지? 영상도 나왔고, 그리고 배경 음악인 소리도 나왔죠. 소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복합 사용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방송 매체니까.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사용해서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이것 두 개가 함께 방송 매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성이죠. 근데 차이점은 가는 공익 광고라고 했죠.
공익 광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뭔가 실천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나의 글은 설득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어떤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적인 정보 기록과 전달이 목적이야. 그래서 사실 정보 전달, 요게 좀 더 크게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되죠. 요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방송 장르의 특성상 공익 광고는 설득이 좀 더 목적이 되고 다큐멘터리는 사실 전달이 좀 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블로그의 특성이다. 이게 이제 다 글이었죠. 다음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다해서 찾고 그 장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각각의 글에 고유한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점, 댓글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댓글. 그 다음에 트래픽 기능이 있어서 블로그들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글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네 번째, 가벼운 문제 제기에서부터 진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쓰기가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체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면서 그중 블로그 글쓰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점은 뭐 이런 점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 서로의 생각을 블로그들끼리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 사실도 알 수 있죠. 새 뉴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새 사실을 알 수 있어. 실시간 댓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지.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당신의 생각을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하나의 이 블로그 안에 자기 글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효용성 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 2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가나다로부터 유통 제공되는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 뭐 한 번씩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건데요. 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일단 광고이기 때문에 주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죠. 제대로 되고 있는 내용인가, 이거 진짜인가, 아니면 허구가 더 많은가, 광고를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진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가는 공익 광고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그래도 뭔가 잘못되진 않았나 비판적으로 봐야겠죠. 그다음 다큐멘터리 경우에는 이게 영상과 내레이션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적용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화가 나는 장면의 목소리를 굉장히 쾌활하게 읽는다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라서 눈물이 정말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높은 톤으로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자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적절성을 좀 보면서 봐야겠죠. 블로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면서 이게 나에게 맞는 정보인가를 잘 가려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지금 196쪽에도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다 내용들이라서 크게 더 나가지 않고 온라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단어는 매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전체 나와 있는 3개의 매체마다 특성이 뭐가 있었나,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요 단원까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공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